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나를 알고 자녀 알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 관계, 오늘 제3강 자녀라는 존재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과 2강에서는 제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었는데요. 3주차 강의부터는 조금 용기를 냈어요. 사실은 제가 유아부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얼굴이 크게 나오고 못생기게 나오고 이래도 참 괜찮았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리고 그렇게까지 떨리지도 않고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잘 또 시청해 주시고 그 내용 함께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강의 계획서 여러 번에 걸쳐서 봤죠? 오늘은 3주차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실은 자녀 얘기가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자녀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부모-자녀 관계라는 어떤 그 인간관계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각 발달 시기마다 부모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조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부모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두뇌 참 중요하죠. 이렇게 생명을 영장시키고 호흡하고 심장이 움직이게 하고 또 기억하고 또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바로 두뇌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체생리학이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기관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두뇌가 어떤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 새롭게 알게 되었었는데요. 우리 두뇌가 참 복잡하죠.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참 아직도 두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 파악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 두뇌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가 조금 쉬운 방법을 소개를 해줬었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손이 이렇게 있죠. 손이 보이시나요? 이 손을요,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되죠. 근데 이게 우리의 두뇌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이시나요? 이걸 잠깐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두뇌의 모양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 두 눈이 있는 그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머리 위쪽 부분, 정수리 부분이고 여기 뒤에가 이제 뒤통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혹시 이제 집에서 동물 키우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동물을 키울 때 혹시 강아지, 고양이 많이 키우시는데 파충류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파충류를 키우는 것을 이제 취미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파충류는요, 백날 키워봐야 주인을 알아보거나 주인이랑 교감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충류의 뇌는 이렇게 제가 이 두뇌를 보여드릴 때 이 부분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이 부분. 그래서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뭐냐면 우리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호흡하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고 여러 가지 신경계통이 이제 일하게 하는 그런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파충류는 뭔가를 기억하고 감정을 나누고 교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접었잖아요. 이 부분을 변연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기억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울 때, 와, 이 강아지 진짜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이 강아지와 내가 왠지 교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부분이 이 파충류의 이 포유류들은 이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생명을 연장하게 하는 아까 그 부분, 그리고 기억하고 어떤 감정을 처리하는 이 부분,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인간은요, 이 부분까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아무리 머리가 좋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언어 능력이 말을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인간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뇌는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감정을 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가장 고등 기능, 고등의 그 정신 기능,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인간의 두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 두뇌를 다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두뇌가 다치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정말 기억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어눌해질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뭐 몸에 어떻게 좀 부분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고 이게 두뇌를 다쳤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참 개인의 인생에서 봤을 때 참 불행하고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로 이 두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그 안에 또 질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세심함이 깃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정말 그 생명, 호흡과 심장 박동이 움직이는 것은 가장 이 뇌의 가장 안쪽에다가 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뇌를 다치면 이렇게 겉부분을 다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말은 못하고 조금 장애를 입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정말 보호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 이 두뇌의 가장 안쪽에다가 안전하게 숨겨놨다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정말 세심함이 좀 마음에 와 닿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뇌도 사실은 아주 딱딱한 이 뼈 안에 또 보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체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세심함 그리고 정말 너무나 그 신기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미끄럼틀 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엄마랑 아이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에서 이제 엄마랑 놀고 있어요. 이제 엄마는 이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미끄럼틀 타면서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갈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다른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막 이제 더 놀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엄마 이렇게 불렀더니 엄마가 아주머니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를 딱 올려다보면서 약속에 늦었다고 빨리 내려와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는 이제 당황하고 이렇게 이제 무서워서 두려워서 좀 숨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아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잡아다니고 그리고 아이는 울고 엄마는 애가 울던지 말던지 그냥 그 울음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사실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엄마를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한 건데 굉장히 어떤 고도의 인지 기능과 또 사회적인 기능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그 판단한 그런 내용에 이제 기초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너무 뜻밖의 엄마는 굉장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아, 이 엄마 진짜 잘못했네. 아, 왜 그냥 다짜고짜 애한테 소리를 질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 아주 우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은 대개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일단 부모님들의 어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럼 어떤 마음속에 또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많은 일들이 이제 미해결되었을 때 해결되지 않고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이렇게 딱 일어났으면 그 마음이 그 쌓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균형과 질서를 이루고 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무질서하게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성적으로 반응해도 되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해서 정말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까처럼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왜 또 소리 질렀지? 내가 또 왜 화냈지?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고 그냥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떤 마음에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 있지는 않았나. 어떤 게 내 마음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나, 나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무엇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자녀의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어떤 그 용어가 바로 결정적 시기입니다. 자, 결정적 시기. 영유아기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또 습득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또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해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때 이루어져야 하는 그때 충분히 누리고 받았어야 하는 것들이 결핍이 돼서 이후에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기 때 부모님께 많은 스킨십과 사랑과 또 애정과 또 돌봄을 받은 아이와 그냥 방치되고 무관심하고 울어도 반응 없고 그런 부모를 둔 자녀의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런 어떠한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 아이의 성격이라든가 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라든가 어떤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 개념이 바로 결정적인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놓쳤다면 그것을 만회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그 결핍을 보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생의 발달을 공부해 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영유아기 어떤 결핍이 있었고 어떤 생애 주요 조금 부정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충분한 어떤 사랑이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결핍된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보완하고 또 그 부분을 잘 케어하고 돌본다면 이후의 시기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 그런 견해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어느 시기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유아기라면은 조금 더 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동기, 청소년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어떤 것들을 잘 받았고 누렸는지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결핍된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한다면 이후의 시기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보완하고 이렇게 더 뭐라고 할까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에게 내가 첫째 아이는 저희 집의 상황인데요. 제가 첫째고 이제 제가 동생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첫째고 항상 책임감이 강해야 하고 언니 나와야 하고 공부도 잘해야 하고 막 이런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정말 그 큰 사랑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항상 뭘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자라고 나서 내가 그때 엄마의 사랑을 더 충분히 느끼고 정말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어땠을까? 내 성향이나 내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뭐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얘들한테 진짜 너무 잘해줬지 라고 생각하고 정말 넘치도록 잘 해주었던 거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시기라 하더라도 늦었다. 이미는 이제 틀렸어.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인격과 여러 가지 자아 정체성이나 성격이나 이 세상에 대한 태도나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까지도 얼마든지 이것들이 바뀔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모는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많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되게 성장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훅 자라는 시기. 그리고 변화가 되게 많은 시기. 언제일 것 같으세요? 인생에 있어서 두 번 그렇게 갑자기 변화하고 갑자기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아기와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정말 발달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또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제2차 성징이라고 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기라는 것을 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변화가 빠르구나, 변화 속도가 빠르구나, 아이가 아주 급격하게 자라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 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인생의 그 어떤 전생의 발달이었는데요. 저희가 먼저 지난주에는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성인기, 또 중년기, 노년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뱃속에 아기가 있으신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 막 태어난 신생아,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였을 때 기억나세요? 막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면서 저 생명을 어떻게 할까? 저 생명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체인데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었던 그런 감정들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 영아기가 되면은 갑자기 걸어 다니면서 막
뭐 잠깐 하고 있으면 아이가 저쪽 가 있고, 뭐 잠깐 하고 있으면 또 저기 막 올라가고, 그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영아기가 있고, 이제는 유아기가 되면 굉장히 인지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자기 혼자 뭐 해보려고 하고, 막 탐구를, 이 세상에 대해서 막 탐구하는 시기죠. 그리고 또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타인과 이렇게 집단 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뭐 공격적인 행동도 이제 발현이 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게 되죠. 6년의 시기를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다니는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배우죠. 그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태도들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데, 사실 공부만 하러 다니기보다는 뭐 아이들은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또 성취해야 하는 어떤 과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기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 진입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는데, 사실은 대학생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일정 시간까지는 얘 정말 성인이네 라고, 뭐 법적으로는 성인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정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지금 어느 시기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각 시기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각 발달 단계마다 어떠한 과업들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강좌에서 논의를 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잠깐 간단하게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성취해야 될 과업이다 라고 보았다면, 이제는 이런 것, 이 자녀의 어떤 그 시기에 성취해야 하는 과업은 무엇인가, 이렇게 학자가 정리해 놓은, 에릭슨이라는 그 발달 학자가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어떤 학자의 이론이고 참고할 수 있는 거지만, 모두가 다 똑같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뭐 정답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이 어떤 자녀의 발달, 그 시기에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그냥 이 학자는 좀 학계에서 되게 유명하고 참 고전적인 그런 주장을 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떤 신생아기와 영아기에 아주 잘 지낸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배고플 때마다 엄마가 때때로 이렇게 모유 수유도 해주고, 모유 수유할 때 이렇게 안아서 항상 피부 접촉도 해주고, 기저귀가 젖었을 때 그때마다 방치하지 않고 잘 갈아준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은 정말로 살만한 참 신뢰로운 좋은 곳이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배가 고파서 울어도 아무 반응이 없거나 기저귀가 한참 젖어 있는데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아까 전에 영화기에는 막 돌아다니고 막 올라가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든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내 주도하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율성이 이 시기에는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배변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뭐 응가를 한다거나 화장실 그런 훈련을 할 때 아이들이 이런 자율성, 내가 참아도 보고 내가 또 배변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율성을 배우는데, 이때 뭐 부모가 너 왜 이렇게 자꾸
화장실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혼을 내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그 시기에 이제 느껴야 할 자율성의 그런 성취 대신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특히 뭔가를 학습하고 뭐 노래를 통해서 뭔가를 새로운 사실을 알아갈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관찰하면서 뭔가를 배워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거 해야지, 학습지 이거 풀어야지, 이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풀어놔, 자꾸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이는 그 시기에 죄의식,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이 시기에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부죠. 어떤 아이들은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막 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기 싫은데 그냥 지루하고 하기 싫은 것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취되는 게 바로 근면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올바로 이제 수행되지 못하고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받는다. 이러면 그 아이는 열등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이 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기 가볼까요? 이 청소년기는 이 청소년 시기를 아주 잘 보내면 정말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건가 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립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 그런 나에 대한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또는 이 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성취해야 하는 이 각 시기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정말 나는 부모로서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이 시기들을 잘 보낼 수 있다, 자신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과연 있을까요?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우리 자녀의 막 주도성, 우리 자녀가 진짜 이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나 만들 수 있어라고 확신하고, 나 정말 아주 멋진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어라고 확신하고 자신감 있는 부모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모든 단계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세한 간섭과 여러 가지 하루 한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이 영유아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를 이루는데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전생의 관점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한 시기고 어떤 성취를 해야 하는 시기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자녀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라는 이런 관계, 인간 관계의 하나이죠.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